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마을을 흐르는 하천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석천이었습니다. 하천의 물이 아주 맑아서 물 아래가 훤히 비쳐 보였습니다. 그 마을을 가로지르는 하천의 상류에는 마을 사람들과는 조금 떨어진 채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 인근의 밭에서 과일이나 채소들을 재배하여 그것을 장터에 내다 팔아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으며 부인도 슬하에 혈육조차 아무도 없는 호랍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랍이 노인이 하루는 수확한 과일과 채소들을 팔고자 하천 하류의 마을 장터에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해가 다 저물었구나. 빨리 가서 잠이나 자야지. 이거 나이를 먹으니 해지기도 전인데 눈이 감기는구나. 뭐지? 그런 노인의 눈에 뭔가 희끗한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 뭐야? 내가 헛것을 본 건가? 노인이 졸린 눈을 다시 비비고 앞을 바라보았는데 그 희끗한 것이 사람의 형체로 변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젊고 어여쁜 부인이었습니다. 아유, 사람이요? 귀신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유, 미안하구려. 내가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눈이 침침해요. 그런데 해가 다 질 무렵에 이 인적도 드문 곳에서 뭘 하고 계시는 게요? 그냥 잠시 산 구경을 하였답니다. 풀하고 나무밖에 없는 산에 뭘 볼 것이 있다고. 그냥 풀이나 나무나 날아다니는 새를 보았습니다. 그렇구만. 그럼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곧 어두워지면 밤에 산짐승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어. 아유, 안 되겠다. 내가 저기 저 밑에까지는 함께 가드리리다. 호랍이 노인은 행여나 손녀딸 같은 그 여인이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그래도 인적이 있는 곳까지는 동행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서로 친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대뜸 호랍이 노인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몹시 당황하자 여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간곡한 청이 있어요. 뭔 청? 나 같은 호라비의 가난한 늙은이가 들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소? 꼭 들어주세요. 부탁이에요. 어르신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 뭔데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면 들어주지. 뭔지 말을 해야 내가 부탁을 들어주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니요. 노인은 여인의 청을 한번 듣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사흘 후에 큰 비가 올 것이랍니다. 그때 하늘을 보고 큰 소리로 이게지바야, 이게지바 하고 소리를 질러주세요. 뭐라고 이게지바라고? 그러니까 이게지바라고 소리를 지르라고. 아,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이게지바 하고 소리를 질러주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연유나 좀 알려줘봐. 노인의 물음에 여인이 잠시 망설이다. 이내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몹시 놀라웠습니다. 여인이 말하기를 여인은 저 밑에 연못에 살고 있는 용이며 재작년 큰 비의 상류에 살고 있던 다른 여자용이 자기가 사는 곳에 왔기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용이 자기 남편을 꼬이고 최근에 와서는 눈에 띄도록 얄밉게 둘이서 놀아서 우라가 터져서 죽을 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그 얄미운 용과 싸우고 있을 때 큰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를 듣고 그 얄미운 용이 노인을 돌아볼 때 그때를 노려서 자신이 그 얄미운 용의 목을 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참인가? 아니, 뭐 그런 일이라면 내가 흔쾌히 도와줘야지. 남의 남편을 홀리다니 그 아주 못된 년이로구만. 노인은 그렇게 해주겠노라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사흘째 되던 날 과연 먹구름이 끼더니 드디어 큰 비가 오고 천지가 온통 어두워졌습니다. 오, 이럴 수가. 그때 그 용 여인의 말이 참이었구나. 노인은 슬쩍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중에서 번개가 치고 칼 부딪히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니 노인은 놀라고 무서운 마음에 약속을 잊고 방에 들어가 이불을 쓰고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노인은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그때 만났던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게지바 하고 소리를 질렀어야 했는데 못했구만. 정말 미안하네. 맞아요.
왜 소리를 지르지 않으신 거죠? 약속하셨잖아요. 여인은 아주 성난 소리로 물어왔습니다. 그게 그날 천둥 번개가 요란스럽게 치고 막 하늘에서 칼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어. 내가 심장이 쪼그라드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늘에다 대고 막 야 이게지바 하고 소리를 칠 수 있겠나? 응, 그러다가 벼락이라도 맞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소리를 못 질렀어. 미안하구려 이게지바 하고 소리를 질렀어야 됐는데. 그러자 여인은 한숨을 한번 푹 쉬고는 노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약속을 하였으니 지키셔야죠. 앞으로 사흘 후에 또 어제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때도 야 이게지바 하고 하늘에 큰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로 영감님한테 벼락이 떨어질 줄 아세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알겠다고. 이번에는 눈을 부릅뜨고 꼭 그리 할게. 반드시 그리 하셔야 해요. 이번에는 믿어보겠어요. 꼭 약속 지키세요. 여인은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노인을 한참 노려보다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게지바 노인은 잠꼬대를 하다가 벌떡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유 꿈이었구만. 그런데 꿈이 또 왜 이래? 야 이거 아무래도 다음번에는 꼭 외쳐야겠구만. 안 그러면 무슨 사단이 나도 단단히 날 것이야. 노인은 그리 생각을 하고 사흘 뒤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흘째 되는 날, 정말로 그날도 갑자기 맑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또 며칠 전과 같이 폭우가 쏟아지고 하늘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며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무서워. 노인은 또 겁이 나서 방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자신을 노려보던 그 여인의 무서운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내가 또 이 계집아 하고 소리를 안 지르면 그 여인이 나한테 벼락을 떨어뜨린다고 했지. 나가야 해. 나가서 소리를 질러야 해. 노인은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억수처럼 내리는 비를 흠씬 맞으며 공중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야 이게지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인의 외침이 끝나자마자 용한 머리가 하늘에서 마당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유 이게 무슨 일이오 세상에. 노인이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일전에 꿈에 나왔던 그 여인이 노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말 잘해주셨어요. 덕분에 제 남편을 홀린 얄미운 것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었답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요? 영감님 소원을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드릴게요. 그러자 노인이 놀란 눈을 하고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준다는 것이지. 그럼 내가 예쁜 색시도 없고 그 색시랑 사이에서 자식도 볼 수 있나? 그러자 그 여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영감님 아무리 제가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드린다고 했어도 하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영감님 나이가 올해 몇이세요? 그 나이에는 하늘의 이치로 자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유 그럴 줄 알았지. 혹여나 소원을 들어준다기에 기대를 했지만 내 생각해도 무리한 부탁인 것이야. 영감님 그러지 말고 다른 소원은 없으세요? 천기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인의 물음에 노인은 가만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말이야. 어차피 나는 처자식도 없어서 딱히 별다른 소원은 없고 그런데 해마다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면 저 앞에 있는 산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내려가지고 내가 열심히 가꾼 자식과 같은 자매밭이 떠내려가. 그럼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러니 저 바로 앞에 있는 저 산만 끊어주면 그럼 참 고맙겠구만. 그러자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알겠어요. 그런 건 어렵지 않은 부탁이에요. 제가 반드시 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하늘의 뜻을 벗어나지는 않는데 어떻게 저 큰 산을 끊는 건데? 아니요, 제가 그리할 수 있습니다. 내년 7월에 비가 많이 오는 날 그렇게 해드릴게요. 산을 끊어드리겠어요. 여인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유 이게 뭔 일이야. 허참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는구만. 뭐 소원 들어준다니 좋은 일이기는 한데 그리 할 수 있을까? 그럼 한번 지켜봐야겠군. 노인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비에 젖은 옷을 짜대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시간이 흘러 다음 해 7월이 되었습니다. 여느 해처럼 장마가 시작되었고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밤, 갑자기 하늘에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커다란 벼락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뭔 일이야. 하늘이 무너지나 노인이 너무 놀라서 방문을 열고 밖에 나가보니 정말 자신이 그 여인에게 부탁한 대로 노인이 가꾸는 참외밭 바로 앞에 산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노인의 참외밭은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영영 물이 넘어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인은 덕분에 자식과 같은 참외밭을 더 잘 가꾸게 되었고 산이 끊어진 곳에는 호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용천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먹고 사는 데에도 큰 문제 없이 잘 살았고 100살 넘게까지 장수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시골 마을에는 마음이 한없이 너그러운 칠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 청년이지만 배려심도 많고 항상 자신보다 남이 우선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언제나 따뜻하고 기분 좋게 환영해 주었고 또 혹시나 친구나 마을 사람들이 물건이나 필요한 걸 말하면 어떤 물건이든 무엇이든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칠복이가 부자여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 자신도 그리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칠복이를 만나거나 칠복이의 집에 방문했던 마을 사람들은 그의 그런 너그러운 인품에 반하여 그를 무척 좋아하고 존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마을 사람들이 모이면 칠복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세상에 칠복이처럼 착하고 너그러운 사람은 없을 것이야. 맞아. 지난번에는 집에 있던 돈을 죄다 나한테 주더라니까. 내가 그 덕분에 빚을 다 갚았어. 그런 사람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지. 그렇고 말고 자기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조금씩 온 나라에는 칠복이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문은 나라의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의 신하들 중에서도 칠복이를 만나보고 그 인품에 감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종종 조정의 회의에서 칠복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칠복이의 소문을 들은 임금은 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자기보다 칠복이를 더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임금은 하찮은 칠복이한테 자존심이 많이 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나도 내 신하들에게 상도 내리고 또 착하고 훌륭한 백성이 있으면 재물도 내려주고 하는데 아니 내가 칠복이보다 줘도 더 많이 줬을 텐데 말이야. 모두들 다 내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구만. 나의 이런 너그러움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문이 안 나고 어디 그런 시골 촌구석에서 밭일이나 하는 놈의 소문만 나라에 가득하게 들린단 말인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임금은 칠복이가 너무 질투가 나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임금은 어떻게든 칠복이의 흠을 찾으려고 곰곰이 생각하고는 그를 시험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지까지 것이 너그러워봤자지. 사람들은 결국 욕심이 있고 다 자기 것을 아끼기 마련이다. 모두 음식 조각이나 그깟돈 몇 푼 때문에 그리들 그놈을 칭찬하는 것 같은데 아주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한다면 분명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야. 분명 칠복이도 별 수 없는 놈이 될 것이야. 이제 너는 끝이다 이놈아. 임금은 그리 생각을 하고는 서둘러 신하들을 불러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봐라 내 듣자 하니 이 칠복이라는 놈이 있다고 하던데 그 놈이 가진 말이 그렇게 빠르다더구나. 다들 알고들 있는가? 그러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예패야, 일전에 그 칠복이라는 자의 너그러움에 감탄한 말상인 한 사람이 선물로 아주 빠른 명말을 한 필 주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렇구만. 그런데 그 산골에 사는 농부 칠복이가 그런 빠른 말이 왜 필요하단 말인가? 그 칠복이라는 자가 무엇이든 달라 하면 잘 내어준다고 하던데 너희들은 그놈에게 찾아가서 그 빠른 말을 얻어가지고 내게 가져오너라. 어서 빨리 행동하거라. 임금의 명령에 신하들은 어리둥절하였지만
바로 서둘러 신하 한 명이 궁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가서 어느 폭풍이 부는 저녁에 신하는 칠복이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신하는 몹시 지치고 허기진 상태로 집에 방문하자 칠복이는 그를 반겨주며 저녁 식사를 푸짐하게 대접하려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늦은 시간에 어찌 이런 누추한 곳을 찾으셨습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우선 허기져 보이시는데 제가 곧 저녁상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배가 너무나 고팠던 신하는 칠복이의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신세를 좀 지겠소? 하지만 막상 칠복이가 부엌에 가보니 안타깝게도 칠복이의 집에는 멀리서 온 신하에게 대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순간 칠복이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상을 마련하겠다고 다 말을 해놓았는데 드릴 만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어쩌지 이거 큰일이구나. 멀리서 힘들게 오셨는데 고기라도 떼어 드려야 할 텐데. 분명 궁에서 온 신하 같은데 고기를 저녁상에 올려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던 칠복이의 머릿속에 일전에 말장수에게 선물 받은 명마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 말이 아무리 명마라도 나에게는 어차피 말이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거라도 드려야 되겠구나. 어서 서둘러야지. 시간이 없구나. 칠복이는 하는 수 없이 마구간으로 가서 그 빠르다고 소문난 말을 잡아 요리를 한 다음 신하에게 내놓았습니다. 신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맛있게 그 고기를 뜯고 맛보며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았으니 이 신하는 칠복이에게 귀한 말을 내어달라 말하기가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계속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저녁에는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잠을 청했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도 칠복이는 신하에게 푸짐한 아침상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칠복이가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을 눈치채고 먼저 그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나으리, 분명 궁에서 온 분이면 저에게 무슨 용건이 있어서 오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저는 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칠복이가 먼저 말을 꺼내주니 신하는 옳다구나 하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실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명마를 얻어오라는 폐하의 명을 받고 이리 오게 된 것입니다. 어제 바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대접을 이리도 잘해주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신하가 사실대로 말하자 칠복이는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것을 본 신하는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시오? 혹시 그 명마를 내어주는 게 그리도 슬픈 일이란 말이오? 그대는 무엇이든 손님이 원하면 아낌없이 베푼다고 소문이 났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보았군. 신하가 약간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칠복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말을 내어드리는 게 아까워서 이리 우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슬프게 우는 이유는 임금님에게 그 말을 내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슬퍼서 그래서 이러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을 내어주지 못하다니? 분명 명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기 싫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어제 아무리 집안을 뒤져도 고기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 안 좋은 날씨를 뚫고 이런 총구석에 있는 저희 집에까지 궁에서 오신 분을 어떻게 그냥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구간에 있는 그 말을 잡아 요리한 뒤에 이리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그 고기 국물도 어제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니 뭐라고요? 이게 정말입니까? 아니 이럴 수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정말 대단하구나. 칠복이의 말에 신하는 너무나 당황해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한편으로는 탄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칠복이에게 감사하다는 말만을 남기고 서둘러 칠복이의 집을 떠나 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궁에 도착한 뒤 신하는 임금에게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다 아뢰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번 칠복이의 너그러운 성품을 칭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임금은 그 칠보기에 대한 질투가 더더욱 커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칠보기의 흠집을 잡으려던 임금이 더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끝내 임금은 칠보기를 없애기로 마음을 먹고 실패를 모르는 나라 제1의 차객에게 그를 없애라고 엄하게 명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내 말 잘 듣거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칠복이란 자를 없애야 한다. 만약 성공하면 너에게 무수한 재물을 주겠다. 하지만 실패 시 너는 목숨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잘 알겠느냐? 내 폐하,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자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실패가 없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명을 받은 차객은 칠보기를 잡으러 길을 나섰고 몇 날 며칠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차객은 칠보기의 집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렇게 유명한 차객이 그런 집 하나를 찾지도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가 차객인 것을 안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칠보기의 집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날짜만 흐르고 어느 날 저녁 조용한 시골에 도착한 차객은 너무나 지쳐서 그저 눈앞에 보이는 자그마한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그 집은 하필 칠보기의 집이었고 드디어 차객과 칠보기는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객은 칠보기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차객을 만나게 된 칠보기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차객을 친절히 맞이하였고 분명 없는 살림이었지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부족함 없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차객이 식사를 마치자 칠보기가 말했습니다. 나으리, 어떻게 음식이 입에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있는 거라고는 그게 전부라 많이 못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잠은 제 침대에서 주무십시오. 집에 침대가 하나뿐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바닥에서 시원하게 한번 자보겠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맛있는 저녁도 얻어먹었는데 침대에서 잠이라니 그건 너무 과한 대접인 듯하오. 그냥 침대에서 주무시오. 난 하룻밤만 묵고 바로 떠날 테니. 아닙니다. 제가 나리를 보아하니 며칠 동안 잠도 편히 못 주무신 것 같은데 오늘만이라도 제 침대에서 푹 주무십시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 제 말대로 해주십시오. 손님은 왕이지 않겠습니까? 칠보기가 진심 어린 말을 하니 이 차객도 더는 거절하지 못하고 칠보기 침대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피로가 쌓였던 탓에 차객은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차객은 일어나자마자 칠보기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장, 어제는 정말 고마웠소. 내가 이렇게 푹 잠을 자본 게 얼마만인지 침대까지 주고 내가 있지 않겠소. 아,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몹시 궁금한 게 있소. 혹시 어디에 가면 칠복이라는 자를 만날 수 있는지 말해 줄 수 있겠소? 다들 통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 말이야. 당신은 알고 있소. 차객은 칠보기에게 임금님으로부터 명을 받아 칠보기를 없애러 왔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으면서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칠보기는 가만히 웃더니 옆방에서 칼 한 자루를 가지고 나와서는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기를 없애러 왔다는 차객에게 왜 칼자루를 건네는 것일까요? 나으리, 정말 고생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다 보면 가끔은 이렇게 그 원하는 것이 바로 앞에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칼을 받으십시오. 나으리께서 그동안 힘들게 찾던 사람, 그 칠복이라는 사람이 바로 여기 눈앞에 있습니다. 차객은 깜짝 놀라며 눈앞에 있는 칠보기의 그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자객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칠보기의 눈에서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흐트러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보시오. 집주인 양반, 나는 말이오. 지금껏 이 세상에 떠도는 풍문이나 소문들은 절대로 믿지 않았소이다. 그저 부풀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된 이야기들이라 생각했소. 당신의 소문도 그동안 익히 들어 알고 있었는데 모두 허풍일 것이라 생각했소이다. 세상에 그토록 너그러운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모든 것이 사실이었구려. 이럴 수가.
이거 참 내 평생 이 자객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일을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그 기록이 깨질 것 같소. 하지만 칠복이는 오히려 칼을 자객에게 더 들이밀었습니다. 나으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서 이 칼을 받으세요. 임금님의 명이지 않습니까? 제 목을 가져가시지 못한다면 나으리께서 무슨 벌을 받게 되실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자객은 칠복이가 들고 있는 그 칼을 빼앗아 멀찌감치 던져버렸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아무리 임금님의 명을 받고 왔지만 어떻게 당신같이 친절하고도 고결한 성품을 지닌 자를 해할 수 있겠소? 물론 나도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고 당신이 그저 사람들의 떠도는 말로 과장된 그저 그런 사내였다면 망설임 없이 지금 당장 단칼에 그대의 목을 베었을 것이오. 하지만 이제는 틀렸소. 나는 이미 그대의 인품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소. 이제 당신을 죽일 수가 없소이다. 어제는 정말 감사했소. 그럼 이만 가보겠소. 잘 지내시구려. 잠시나마 당신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가는 것 같소. 그렇게 자객은 칠복이를 없애지 못하고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돌아가서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몹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뭐라, 그놈을 없애지 못했단 말이냐. 이런 고얀 것 같으니라고. 감히 내 명을 어긴 것이냐. 네가 그동안 실패한 적이 없어 내 너에게 많은 재물을 내려주며 반드시 그 자를 없애라고 그리 일렀거늘 어찌 이렇게 빈손으로 와놓고 뻔뻔히 내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내 너의 죄를 묻지 않을 수 없겠구나. 임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객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폐하 저같이 남을 해치며 살아온 놈은 여기서 죽은들 미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칠복이란 사내를 없애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내는 이 나라의 보물입니다. 임금님께서 이 나라의 보물을 지켜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결한 성품을 지닌 자에게 해를 입혔다가는 훗날 폐하의 명성에도 반드시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더러운 짓을 해오며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그 사내는 달랐습니다. 그 칠복이란 자를 해치신다면 이 나라의 백성들이 결국 폐하께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저를 없애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삶에 미련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후회하시게 될 것입니다, 폐하. 자객은 화를 내고 있는 임금 앞에서도 당당하게 본인의 뜻한 바를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런 자객의 용기에 일전에 그 칠복이에게 후하게 대접을 받았던 신하도 용기를 얻어 가세했습니다. 폐하 저 말이 맞습니다. 잠시 노여움을 거두시고 그 현명함으로 옳은 선택을 내려주십시오. 폐하께서는 그 누구보다 현명하신 임금님이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지금 내 선택이 옳지 않다는 말인가.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임금의 질문에 신하들이 당황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가장 나이 많은 한 신하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폐하께서는 지금 질투에 눈이 멀어 계신 겁니다. 뭐라고? 임금은 당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껏 감히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는 신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폐하께서 그 칠복이란 자의 소문을 듣고 그 자의 소문을 질투하시는 것을 압니다. 허나 폐하 사람들이 그 칠복이란 자에 대해서 그리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고작 산골에서 밭을 가는 농부가 그에 맞지 않게 엄청난 너그러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나 폐하께서는 이 나라의 임금님이십니다. 폐하께서는 또한 임금님의 걸맞은 너그러움을 가지셨습니다. 그런 임금님의 너그러움을 어찌 한낱 산골 농부의 너그러움과 견주시려는 것입니까? 그 칠복이라는 자 또한 폐하의 백성이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질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임금님으로서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셔야 하는 일이옵니다. 늙은 신하의 말에 임금은 잠시 화를 가라앉히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럴 수가. 저 말이 맞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정말 고작 산골 농부의 너그러움을 질투하여 이리 화를 내고 있었단 말인가? 임금인 내 부끄럽구나. 참으로 부끄러워. 다행히 임금은 잠깐 질투에 눈이 멀었을 뿐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은 한숨을 쉬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그대들의 진심을 잘 알았노라. 짐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도다. 여봐라, 내 그 칠복이라는 자에게 많은 재물을 내려주고 궁 안에도 집을 마련해 줄 것이며 그리고 널리 방을 붙여 칠복이라는 자의 너그러운 행동을 알리고 표창할 것이야. 짐의 뜻을 이행하도록 하거라. 그리하여 많은 백성들이 그 칠복이란 자를 본받도록 할 것이다. 예, 전하 그리하겠습니다. 바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들은 즉시 임금의 명을 이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자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객 또한 임금의 명을 이행하지 못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칠복이는 많은 재물을 상으로 받고 궁 안의 집을 얻어 살게 되었으며 역시나 그 뒤에도 계속 너그러운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큰 상을 받은 칠복이를 보며 백성들은 그런 그를 본받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온 나라에 너그러움이 넘치기 시작했고 백성들의 입에서는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으며 백성들은 모두가 즐거워하였습니다. 임금은 그 뒤로 백성들과 신하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게 되었고 칠복이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외딴 바닷가 마을에는 돌쇠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나이가 4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서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돌쇠를 노총각이라고 놀리곤 하였습니다. 돌쇠는 심성이 너무 착하고 일도 누구보다 부지런히 했지만 병든 부모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느라고 모아둔 돈도 없었기에 혼인을 꿈도 못 꾸었습니다. 이런 돌쇠는 돈벌이도 시원찮아서 남의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아주고 품삯을 받아 하루하루 연명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돌쇠가 일을 하려고 바닷가에 나갔는데 그곳에 웅성대며 모인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뭐야. 이렇게 큰 놈은 본 적이 없어. 이놈 정말 신기하네. 내 평생 바닷일을 했지만 이리 신기한 놈은 처음이야. 돌쇠가 궁금해서 가보니 어떤 어선이 아주 큰 거북이를 잡아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잡아먹자고 몸에 아주 좋을 것 같아. 아이고, 이걸 어떻게 잡아먹어 어디 내다 팔까? 구경거리로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가까이서 보니 거북이는 두려움에 주먹만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럴 수가 얼마나 슬플까? 거북이가 너무 가엾고 이런 나쁜 사람들, 저렇게 울고 있는 불쌍한 거북이를 잡아먹을 생각까지 하다니 하여간 안 되겠다. 비록 장가는 못 갔지만 심성이 고운 남자 돌쇠는 거북이가 너무 안타까워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여보게들, 거북이를 어찌 이리 괴롭히시오? 거북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찌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북이를 잡아먹겠다고 하시오? 여태까지 잡은 물고기가 이리 슬프게 우는 것 본 적이 없지 않소? 이것은 사람과 같이 두려움이 있소. 제발 풀어줍시다. 그러자 거북이를 잡은 배의 선장 칠복이가 돌쇠에게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아니, 갑자기 너는 뭔데 끼어들어? 뱃놈이 물고기를 잡아서 놔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이놈을 잡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런 한심한 놈 같으니. 야, 이놈아, 내가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빌빌거리면서 장가도 못 가고 노총각으로 사는 것 아니냐? 너 같은 놈은 뱃사람에 자질이 없다. 썩 꺼져라. 그러니 돌쇠가 칠복이에게 씩씩대며 달려들 것처럼 하였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내가 장가를 가든 말든 너 같은 놈이 무슨 상관이냐? 오늘 나랑 한번 붙어보자. 그러니 칠복이의 배에서 일하는 몇몇 선원들이 돌쇠에게 달려들려 하였습니다. 그러니 돌쇠가 갑자기 거북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에라이, 이 나쁜 사람들아. 내가 이것을 풀어줄 것이다. 돌쇠는 그대로 거북이를 끌어안고 바다로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칠복이가 당황하여 손을 뻗어봤지만 돌쇠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거북이와 함께 바다에 깊이 빠져버렸고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 돌쇠가 쿨럭쿨럭 기침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돌쇠가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니 마을 근처에 한 해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돌쇠를 아까의 거북이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돌쇠가 영문을 몰라 하고 있자 거북이가 갑자기 말을 하였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당신은 참으로 마음씨가 착한 분이시군요. 그러니 돌쇠는 너무 놀랐습니다.
거북이가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쇠는 이것이 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 내가 착한 것이 아니고 아까 사람들이 나쁜 것이지요. 사람이라면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미물이라지만 눈물을 흘리는 생명을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돌쇠가 그리 말하니 거북이가 말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드문 세상이지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저 같은 미물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쇠는 순간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설마 꿈이겠지? 이건 꿈일 거야. 돌쇠의 눈에는 분명 아까의 거북이가 변하여 아리따운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분명 거북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돌쇠의 눈앞에 있는 것은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의 착한 마음에 용왕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내 착한 마음에 감동을 하셔놓고 어째서 그쪽을 사람을 만드셨답니까? 사람 구실 못하고 있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인데 나 같은 놈을 위해 용왕님이 당신을 사람으로 만들었다니. 돌쇠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니 아가씨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나를 구해준 착한 당신을 위해서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쇠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연히 사람으로 할도리를 한 것뿐인데 무슨 보답을 한단 말입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돌쇠는 그렇게 한참을 아가씨를 보았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부끄럽게 쳐다보시나요? 어서 저를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아가씨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뭐요? 우리 집에 가겠다고. 네, 절 책임지셔야죠. 저를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전 이제 바다로 돌아갈 수가 없답니다. 전 이제 당신의 사람입니다. 제 서방님인 것이죠. 제가 혹여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건가요? 돌쇠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한편으론 너무나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니요, 책임져야지. 내가 평생 책임지겠소. 아참, 그러고 보니 우리 통성명도 안 했네요. 나는 돌쇠라고 하오 그냥 배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은 튼튼한 몸뚱이만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꽃뿐이라 합니다. 바다의 꽃이라 그리 지었다고 합니다. 정말 당신의 미모와 어울리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꽃분이는 그렇게 돌쇠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마을에는 며칠을 사라져서 죽은 줄 알았던 돌쇠가 갑자기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나타나니 모두들 놀라하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자네 살아있었는가? 옆에 여인은 누구인가? 내일이 어여쁜 아가씨는 처음 보네. 돌쇠는 꽃분이를 먼 곳에서 이곳에 온 자신의 정혼자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니 말을 들은 동네 노총각들이며 남자들은 이 꽃분이의 미모에 몹시 배를 아파하였습니다. 이럴 수가, 돌쇠가 저렇게 예쁜 색시를 얻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우리도 돌쇠한테 어떻게 해야 저리 아리따운 여인을 색시로 얻는지 물어보자. 그렇게 마을의 총각들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돌쇠는 꽃분이와 혼례를 올리고 서로 신랑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가도 못 가서 대를 이을 자식도 없던 돌쇠는 꽃분이와의 사이에서 아들도 하나 낳아서 애지중지하며 귀하게 키우게 되었습니다. 꽃분이는 본래 거북이였기에 물질을 너무나 잘하였습니다. 꽃분이가 이 바닷가에 잠수를 한 번 했다 하면 전복이며 해삼이며 온갖 귀한 해산물들을 건져 올렸고 진주가 들어있는 조개들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돌쇠의 집은 날이 갈수록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돌쇠가 날이 갈수록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니 그런 돌쇠를 시기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중에 특히 돌쇠 때문에 귀한 거북이를 잃어버린 칠복이가 시기와 질투가 가장 심했습니다. 칠복이는 배도 여러 척 있고 마을에서는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의 배에서 일하는 일꾼들만 해도 수십 명이 되었고 그러니 마을의 사또도 칠복이의 말 한마디면 예예하고 사실상 마을의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칠복이가 가만히 보니 돌쇠가 부인을 잘 만나서 부자가 되어가고 곧 자신의 마을이 최고 부자 자리도 위협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만. 내가 돌쇠란 놈을 미리 치고 누르지 않으면 내 이 마을에서의 지위가 흔들리겠어. 내가 어떻게 얻은 권세와 재물인데 그러면 안 되지. 칠복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쇠의 가세를 꺾어 놓을 좋은 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칠복이는 손바닥을 한번 짝 치더니
즉시 자기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당장 돌쇠 이놈 집안의 선산의 땅을 파고 거기에 우리 집안의 묘를 세워라. 칠복이의 말에 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돌쇠의 선산으로 가서 허락도 없이 땅을 파댔고 그곳에 칠복이의 집안 식구들의 묘자리를 이장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니 뭐라고 그게 뭔 소리야? 칠복이 녀석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어찌 조상의 묘를 함부로 파내는 것인가?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않은가? 그 사실을 들은 돌쇠가 칠복이를 찾아가 당장 그만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의 부하권세에 돌쇠의 모든 요구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내 귀한 거북이를 날려버렸으니 보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다른 건 필요 없고 너희 집안 선산을 내가 가질 것이니 그리 알아라. 너도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내 거북이를 가지고 바다로 뛰어들었으니 나도 너희 집 선산을 내 허락 안 받고 내 맘대로 할 것이다. 칠복이가 그렇게 나오니 돌쇠는 도무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걱정의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몸져 누운 돌쇠에게 돌쇠의 아들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항상 건강하시는 아버지께서 이리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눕다니요. 저한테 그 연유를 한번 말해 주십시오. 자신이 해결해 보려 말을 하지 않아 왔지만 부인과 아들이 계속 궁금해하니 돌쇠는 그간의 사정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아들이 말을 들은 꽃분이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괜찮겠느냐? 이 일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아들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능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혼자 힘으로 우리 집안의 선산을 지킬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아들은 그렇게 당당하고 늠름한 태도로 말한 뒤에 집을 나섰습니다. 꽃분이와 아들의 알 수 없는 대화를 듣던 돌쇠가 꽃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능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저 어린 것이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것이오? 돌쇠가 그런 아들을 어안이 벙벙한 채로 보다가 꽃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꽃분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서방님, 실은 저는 용왕의 딸입니다. 그런데 서방님의 착한 마음씨에 반하여 이렇게 서방님과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는 용왕의 피를 이어받아서 용왕님의 신기한 능력을 쓸 수 있답니다. 아니 그랬단 말이오. 당신이 그냥 거북이가 아니라 용왕님의 공주였소. 돌쇠는 몹시 놀란 듯 말했습니다. 그 무렵 순식간에 선산에 달려가 도착한 아들은 묘를 파고 있는 칠복이와 부하들을 보았습니다. 화가 난 아들은 감히 누가 이런 짓을 한단 말이냐 호통을 쳤지만 어린아이의 말인지라 모두들 웃으며 무시하고 내쫓으려고만 했습니다. 아니 너는 돌쇠 아들 아니냐? 놈은 뭘 하고 너 같은 애송이가 와서 난리냐? 칠복이가 돌쇠의 아들을 보고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돌쇠의 아들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소리를 들은 칠복이와 부하들은 하하 웃어댔습니다.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이냐? 이놈아, 심심한 것 같은데 놀려거든 집에 가서 놀아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돌쇠의 아들 뒤에서부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더니 칠복이의 사람들이 쓰러지거나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는 간신히 나무 하나를 붙들고 버텼는데 바람이 어찌나 거센지 나무의 뿌리가 뽑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찌 이리 강한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게지? 이런 강풍은 처음이다. 이 모습을 보고 돌쇠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대로 우리 선산에서 순순히 물러만 간다면 여기까지만 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 이곳을 차지하고자 한다면 너희들 모두 바다로 날려버릴 거야. 돌쇠의 아들이 또다시 주문을 외우니 바람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제서야 칠복이는 돌쇠의 아들이 보통 아이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해 갈 거야. 우리가 떠날게 제발 용서해줘라. 그렇게 칠복이가 용서를 비니 돌쇠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권력과 돈이 있다고 하나 어찌 남의 집안의 선산을 함부로 하려고 하느냐? 다시 이런 일을 벌인다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돌쇠의 아들은 주문을 다시 외웠습니다. 그러자 주문이 끝남과 동시에 신기하게도 바람이 멈췄습니다. 이럴 수가, 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어서 도망가자. 칠복이와 부하들은 산에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후로 칠복이는 물론이고 돌쇠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이들 중에서
돌쇠와 그 가족들에게 함부로 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꽃분이와 아들과 함께 아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의 아들이 장성하여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배를 가진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돌쇠의 아들 말만 들으면 폭풍도 피하고 고기도 한 배 가득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돌쇠의 가족들을 우러러보며 살았고 돌쇠 또한 자신이 얻은 부를 어려운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착한 어부 돌쇠가 아무리 미물이지만 불쌍히 여겨 살려주어서 아름다운 부인과 착한 아들 그리고 부와 명예를 가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많은 동물들을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종종 동물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칠보기처럼 혼이 날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풍수에 일가견이 있는 고익공이라는 사람이 이 마을에 수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늘 공무가 끝나면 칠복이라는 사람과 함께 마을 전역을 순회하다가 마지막에는 마을 산에 올라서 명당 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사방을 둘러보면서 혼잣말로 이곳이 참 좋은 명당인데 쾌서감이 반역에 도리라. 아깝지만 못 쓰겠구나 하며 한탄을 하였습니다. 칠복이는 옆에서 이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집에 돌아와서도 자신의 아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고익공은 한양으로 올라가 큰 관직을 하게 되었고 칠복이는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돌쇠는 고익공의 말이 늘 생각나서 아버지 묘소를 고익공이 말한 산에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운상을 하는데 기이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눈이 와서 하얗게 뒤덮인 산에 호랑이가 누워있다가 상여꾼 소리가 나자 떠나간 것입니다. 그 자리는 눈이 녹아 있었고 돌쇠는 그곳을 파괴하여 아버지의 관을 그곳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칠보기의 시신이 밖으로 나와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어찌 아버지의 시신이 그것도 땅에 묻혀있던 아버지의 시신이 밖으로 나와 있단 말인가. 돌쇠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아버지의 시신을 돌려놓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 한 집안 어른이 돌쇠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사람의 소행이 아니야. 어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분명 귀신의 소행이 분명하다. 돌쇠도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연유를 알고자 인근 마을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마을로 들어서는 길에 웬 백발이 수려한 노인이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쇠는 백발 노인에게 정중히 예를 갖추고 자신이 겪은 기괴한 일을 말하고 연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자리는 고관 대작에 들어갈 명당 자리이지. 아무나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자 돌쇠는 눈물을 쏟으며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곳에 편안하게 자리하실 수 있게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돌쇠의 진심 어린 효심에 감격한 백발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귀신의 짓이라 어렵겠지만 귀신들도 속는 수가 있으니 시도해 볼 만하겠군. 자네는 바로 가서 보리 집단들을 잔뜩 구해다가 두껍게 관을 싸서 묻어보라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쇠는 연신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들어보았더니 이미 백발 노인은 없었습니다. 신기한 일이구나. 보리 집단이라. 돌쇠는 노인이 말한 대로 마을에 가서 보리 집단을 잔뜩 구해 관을 싸고 다시 관을 자리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밤을 지새우려 숲속에 숨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지켜봤습니다. 한참 밤이 깊어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나타났습니다. 아니, 저건 도깨비들이 아닌가. 검은 그림자는 도깨비였습니다. 도깨비가 무덤 앞에 와서는 아이 또 묻었어, 또 파내야겠네 하며 도깨비가 달려들어 땅을 파는데 관이 드러나게 되자 관을 싼 보리 집단이 달빛에 환하게 반사되어 마치 황금빛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도깨비가 감탄을 하였습니다. 이럴 수가, 드디어 이 자리에 주인이 왔구나. 내가 그동안 지켜온 보람이 있다. 자, 나는 할 도리를 다했으니 떠나자. 그리고 도깨비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묘가 파헤쳐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름 뇌성병력이 천지를 진동하더니
산의 쾌서감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아버지의 묘소를 쓰고 난 후 돌쇠는 한양에 있는 고이공을 찾아가 아버지를 마을산에 모셨다고 하자 고이공이 깜짝 놀라서 그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돌쇠는 아버지의 묘를 쓰고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니 고이공은 그제야 안도하면서 말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로구나. 그래 잘 되었다. 그 산산조각 난 쾌서감은 자리에 묘를 지내면 후손에서 역적을 나게 될 역적바위였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깨졌으니 화근이 사라졌구나. 고이공은 그러면서 돌쇠를 거두어 관직에 출사하게 하고 자신의 딸과 혼인시켰습니다. 그로부터 돌쇠의 가문에서는 명당의 힘을 입은 탓인지 이 나라 안에서 보기 드문 명가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박연폭포는 황진이 서경덕과 더불어 성도 삼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박연폭포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박진사라는 퉁소를 잘 불기로 이름난 한 선비가 늙으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김새도 아주 잘생겼고 키도 훤칠하니 당당한 풍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인품 또한 무척 훌륭하여 마을의 사람들 중에 그를 존경하고 좋아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유달리 날씨가 좋았습니다. 이야 오늘 참으로 퉁소 불기 좋은 날이 아닌가. 아주 좋은 경치를 보면서 퉁소를 불어야겠구나. 박진사는 불현듯 자주 가던 천마산 폭포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퉁소를 불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습니다. 폭포의 절경을 바라보면서 퉁소를 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퉁소 소리에 폭포의 시원한 물소리를 배경으로 삼는다면 참으로 듣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박진사는 곧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주 날씨도 좋고 한데 폭포 구경이나 가시지요. 그러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날씨가 아주 좋구나. 그런데 나도 그랬으면 좋으련만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렇게 먼 데까지 가지 못한다. 그리고 심지어 산 위를 오르는 일은 할 수가 없단다. 대신 좋은 벗들이나 불러서 함께 다녀오너라. 그래도 어머니랑 함께 가서 폭포 구경을 하고 싶은데 제가 업고라도 가겠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어딜 나를 업고 간다고 그러냐. 괜히 나를 업고 가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너도 나도 둘 다 큰일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요. 그래 그러니까 벗하고 잘 갔다 오너라. 이 어미는 내가 올 때까지 마당에서 볕이나 쐬고 있을게. 어서 가봐라. 효성이 지극한 박진사는 홀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것이 소원이었으나 박진사의 어머니는 한사코 사양하였습니다. 박지사가 터덜터덜 밖으로 나가는데 뒷모습을 보고는 어머니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들아 부디 해가 지기 전에 늦지 않게 돌아오거라 하고는 쓸쓸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박진사는 그리하겠다 말하고 친구 두어 명을 을 불러내서 더불어 경치 좋은 천마산 폭포 아래로 가서 술을 마시며 종일토록 퉁소를 불며 노래하고 즐겼습니다. 간간히 화답하는 산새 소리며 폭포 떨어지는 시원한 물소리에 함께 들리는 박진사의 퉁소 소리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친구들은 이제 그만 돌아갈 것을 박진사에게 청했습니다. 하지만 퉁소불기에 너무나 도취된 박진사는 묵묵부답 퉁소만을 계속 불어댔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박진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게 여봐 박진사 이제 날도 저물었으니 그만 내려가세나. 어이날이 저물었대도 이 사람 이거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만. 갈 길도 험하고 한데 이 정도 놀았으면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 한창 흥에 취한 박진사는 무아지경에 들어가 있는 듯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함께 온 친구 두 사람은 날도 저물고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는 얼굴들을 하고 서로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이보게 하는 수 없지. 우리 먼저 가세. 친구 저거 한번 저렇게 퉁소에 빠지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 않은가. 이러다가 우리도 집에 못 가. 저 친구 한번 흥에 빠지면 밤새 저럴지도 모르는데 저런 적이 한두 번이었나. 그리고 기껏 집중해서 퉁소를 부는데 친구의 흥취를 깨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 괜히 기분만 망칠 거야. 그건 그렇지. 그래 좋네. 어쩔 수 없으니
그럼 우리끼리 먼저 감세. 너무 늦지 말고 곧장 내려오게나. 자네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셔. 어머니 걱정 끼쳐 드리지 말고 금방 집으로 가게나. 그렇게 친구들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함께 온 친구들이 산을 내려가는 것도 모른 채 박진사는 줄곧 퉁소불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날이 저물고 밝은 달이 떠올랐지만 박진사는 돌아갈 생각을 않고 퉁소불기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달 아래에 앉아 퉁소를 부는 박진사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신선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폭포수가 떨어져 웅덩이를 만든 용의 연못 속에서는 그 연못에 사는 용녀가 잠에서 깨어나서 절절히 들리는 퉁소 소리를 듣고 소리의 행방을 찾아 고개를 쳐들고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용녀의 모습은 용이 아직 되지 못한 이무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어찌 이리 아름다운 소리가 있단 말인가? 이 용녀가 용의 연못 속에서 1000년을 넘게 살아왔으나 박진사의 퉁소 소리만큼 아름답고 애틋하고 고운 가락은 일찍이 들어본 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용녀는 퉁소 소리 나는 곳을 따라 점점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는 온통 폭포 소리와 박진사의 퉁소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고 산새도 산짐승도 제각기 보금자리를 찾아 잠이 들어서 짐승조차 울지 않고 있는 깊은 한밤중이었습니다. 폭포수 아래 깊은 용의 연못에서 깊이 잠들어 있던 용녀의 꿈을 깨도록 할 만큼 절묘한 박진사의 퉁소 소리만이 계곡에 온통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오라 사람의 모습을 보니 과연 저토록 절묘한 퉁소 소리가 나고도 남을 만하구나. 용녀는 박진사의 퉁소를 부는 멋진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냉큼 박진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진사의 퉁소 보는 모습은 참으로 가까이서 봐도 멋졌습니다. 박진사는 용녀가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퉁소를 불고 있었습니다. 용녀는 슬금슬금 박진사에게 더 다가가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자. 어떻게 저 사람을 홀리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곱고 저 퉁소 소리 또한 이 세상에 없는 것이야. 옥을 깎아 놓은 듯 잘생긴 얼굴 듬듬한 풍채, 감히 성계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남자였으니 용녀는 박진사의 옥 굴리는 퉁소 소리와 더불어 1000년이고 만년이고 이용의 연못 속에서 오래도록 함께 즐기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녀는 이내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둔갑을 하고 퉁소 소리에 맞추어 너울너울 춤을 추며 박진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진사는 문득 가까이 다가온 눈앞의 여인을 보고는 퉁소를 굴던 손을 멈추고 의아스럽다는 듯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이 여인은 귀신인가 사람인가? 이 밤중에 어찌 이곳에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춤을 추고 있단 말인가?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 박진사의 퉁소 소리가 끊기고 박진사가 자신을 어리빠진 듯 바라보니 용녀는 왜 그리 좋은 가락을 멈추시나이까 하고 요염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박진사는 그런 용녀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대는 누구시온지 이 밤중에 춤을 추며 나타나시는 것이오. 그대는 정령 하늘의 선녀시오. 그러자 용녀는 묘한 웃음을 지으며 박진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야말로 누구시길래 이 밤중에 그리 애틋한 퉁소 소리를 옥굴리듯 내시나이까? 이 밤중에 이 산중에서 옥 같은 퉁소를 부는 것도 드물지요. 혹시 사람이 아닙니까? 박진사의 물음에 용녀는 대답은 하지 않고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그러니 박진사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하구려. 내가 내 소개를 하지 않았구려. 나는 이 천마산 아랫마을에 사는 박진사라 하오. 내 평소에 퉁소를 부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이 폭포의 경치에 취해 이리 늦게까지 불고 있소이다. 박진사의 말이 떨어지자 용녀는 잠시 어떻게 말을 할까 생각을 했고 이내 거짓말을 입에서 쏟아냈습니다. 소저는 일찍이 한양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속세가 싫어서 홀로 이 산속에 집을 짓고 하루하루 외로이 지내고 있지요. 그러다 문득 어딘가에서 구슬프고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또한 박진사님의 가락이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춤을 추게 된 것이지요. 그게 무슨 소리요? 이 깊은 산속에 집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도 그대 홀로 산다고 하시었소. 어찌 이리 아름답고 젊은 안악이 위험한 산속에서 살고 있단 말인가요? 박진사는 용녀의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녀는 묘한 웃음을 지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없사옵니다. 의심스러우시다면 박진사님을 소녀의 집으로 모시겠나이다. 어떠십니까? 저와 함께 지금 가시겠습니까? 용녀는 그러면서 박진사에게 받아 바짝 다가가 붙었습니다. 박진사는 뜻밖의 제안과 가까이서 보니 더 예쁜 용녀의 외모의 얼굴이 대추처럼 붉어졌습니다. 아니 나를 말이오. 그대 홀로 있는 집에 이 밤중에 외간 남자를 들이려 하시는 것입니까? 정녕 제가 낭자의 집에 가도 되는 것인가요? 박진사는 말까지 더듬어가며 당황하였습니다. 사실상 용녀에게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용녀는 너무나 아름답고 맑은 웃음을 지으며 그럼 저희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한 거이지요. 자, 어서 가시와요.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주 가깝게 있답니다. 하고는 박진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박진사는 그대로 용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며 얼이 빠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배곡같이 곱고 솜털처럼 부드러운 손으로 이 사람을 이끌어 주시다니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박진사는 이것이 자신에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를 분별할 겨를도 없고 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오직 자신의 손목을 잡아 이끌어주는 용녀의 얼굴을 보며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는 것이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용녀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그런데 미천한 이 계집이 진사님의 이 맑은 손을 잡은 게 혹시나 잘못인지 걱정이 되옵니다. 무슨 소리요? 잘못이라니. 아니요. 정말 아니요. 이 밤중에 당신의 손을 잡고 가지 않으면 넘어질 수도 있는데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용녀는 박진사의 손을 붙잡아 두 사람은 함께 발걸음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걸어서 용녀의 집에 다다른 박진사는 쏘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녀의 집이라는 곳은 바로 폭포수가 떨어지는 깊은 연못이었습니다. 아니 이곳은 연못이 아니요. 이곳이 어찌 집이라고요. 진짜 집은 어디인 것이지요. 낭자 저한테 농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불안한 빛을 감추지 못하는 박진사에게 용녀는 또 한 번 간드러지게 웃으며 박진사님께서는 정말 꿈을 꾸고 계시는 모양이시군요. 이렇게 저희 집을 눈앞에 보시면서도 이곳이 연못이라니요. 정말 너무하시는군요. 지금 저는 소녀의 집을 보여줬는데 들어가기 싫으신 것이지요. 못 믿어하는 박진사가 원망스럽기라도 하다는 듯 용녀가 눈을 흘기었습니다. 그러자 박진사는 자신의 눈을 계속 비벼댔습니다. 아니올시다. 내가 아무래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보오. 자꾸 당신의 집이 연못으로 보이는구려. 아니면 그대의 미모에 내가 너무 넋을 놓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인가 보오. 용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박진사님 어서 함께 들어가요. 이 집엔 혼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이 집에서 언제까지나 함께 살도록 해요. 천년만년 박진사님은 퉁소를 부시고 저는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황홀하지 않아요. 용녀의 달콤한 말에 박진사는 정말 넋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아이, 그게 정말이오. 낭자와 같이 아름다운 여인과 천년만년 함께 할 수 있다니. 내 그리만 될 수 있다면 당신과 함께 당신의 집에서 함께 할 것이오. 그리고 그대를 위해서 매일 퉁소를 불겠소이다. 자, 어서 집으로 들어가시죠. 그러자 용녀는 박진사가 자신에게 완전히 홀렸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럼 제 손을 꽉 잡으세요. 그리고 저만 따라오세요. 제가 제 집을 모셔드릴게요. 그렇게 박진사는 이 용녀의 말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것이 용녀의 집인 듯 그대로 연못에 들어가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퉁소의 명인인 박진사는 용녀의 홀림에 폭포 아래 깊고 깊은 연못 속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편 집에서 박진사의 어머니는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불안해하다가 이 어머니는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아들 박진사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진사가 울며 어머니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꿈속에서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아들아. 너 어디로 가는 것이냐?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 어머니는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나서 그대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한밤중에 천마산에 올랐고 박진사가 늘 가는 계곡에 도착하여서는 그곳에서 박진사를 찾아 헤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다 폭포수가 떨어지는 연못 바로 앞에 아들의 퉁소가 자신의 몸보다 아끼는 퉁소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아들아. 너 그곳에 있는 거냐? 이애미가 널 구해주마. 조금만 기다려라. 아들이 폭포 속에 빠져다고 생각을 한 박진사의 어머니는 아들을 구하려고 자신도 깊은 폭포수에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박진사와 박진사의 어머니는 두 번 다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연못을 고모담이라고 하고 폭포의 이름은 박진사의 박씨의 성을 따서 박연폭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박연폭포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박연폭포의 풍경이 용녀의 미모처럼 한번 본 사람이라면 넋을 놓았다고 해서 이런 전설이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번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에 토끼와 거북이가 자주 나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왜 그리 앙숙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 돌쇠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돌쇠는 해변에서 놀다가 바닷가 멀리 보이는 섬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섬이 있다니 섬에 한번 가보고 싶구나. 그런데 나는 헤엄을 칠 수가 없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소녀는 어떻게 하면 섬으로 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소녀는 섬으로 건너가고 싶어서 이국리 저국리를 하다가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소녀는 바닷가로 내려와서 한참 살펴보다 바닷가에 있는 거북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때는 사람과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인간도 동물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들은 모두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소녀는 거북이에게 말했습니다. 거북아, 내가 아주 귀한 보물들을 숨겨놓은 것도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해 너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징검다리를 놓아 내가 저 섬으로 갈 수 있게만 해준다면 너희들에게 내 보물을 나누어 줄게. 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러자 말을 들은 거북이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며느리, 손자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와서 바다 위에 줄로 서서 섬까지 자신들의 등으로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자, 인간이여, 어서 건너가렴. 이제 너는 저 섬으로 갈 수가 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내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두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거북이들의 등을 밟고 소녀는 손쉽게 섬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들은 소년을 다시 육지로 무사히 돌아오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마지막 한 마리 거북이의 등에서 깡충 뛰어내리며 거북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거북이들아, 나는 섬에 가보고 싶어서 너희들을 속인 거야. 소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곧장 달아나려 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거북이들은 그런 소년에게 몽땅 달려들었습니다. 소녀는 얼마 가지 않아 넘어지고 거북이들에게 잡혔습니다. 거북이들은 옷을 홀랑 벗겨버리고 소년의 몸에 난 털이란 털을 모두 뽑아버렸습니다. 이때에는 인간들도 동물들처럼 몸에 털이 많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파, 너무 아파. 털이 없으니까 너무 쓰라리고 아려. 털이 홀랑 다 벗겨진 소녀는 너무 아파서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땅을 지키는 산신령 두 형제가 옆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산신령 중에서 형은 마음씨가 착하였으나 동생은 매우 고약했습니다. 이 동생 산신령은 소년을 더 골탕 먹일 생각으로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몸이 나아지고 싶다면 바닷물에 몸을 씻고 모래에 뒹굴거라. 그러면 곧 나을 것이다. 모래에 많이 뒹굴수록 너희 몸이 빨리 나을 것이다. 얼른 가서 해보아라. 그러니 소녀는 감사하다고 하고 동생 산신령이 일러준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낫기는커녕 몸이 더 쓰라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파, 더 아파졌잖아. 이럴 수가, 너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야지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소녀는 더욱더 괴로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두 형제 산신령인 형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지나가면서 일러주었습니다. 얼른 강물에 가서 목욕을 하고 억새밭에 가서 구르면 억새밭에 고운 털들이 너의 옷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면 두 번 다시 아프지 않을 것이다. 산신령님, 이번에는 정말 아프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몸에 털이 다시 나는 게 확실하죠? 그렇단다. 몸이 나오면 앞으로는 다른 동물들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거라. 그래서 너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소녀는 강물에 목욕을 하고 억새밭에서 대굴대굴 뒹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솜과 같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억새 털들이 소년의 온몸에 달라붙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의 몸은 털이 복실복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얼굴 또한 인간의 얼굴이 아닌 전혀 다른 얼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토끼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끼가 생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토끼는 과거의 거북이가 한 것을 기억하며 거북이만 보면 놀려대고 속이고 기만했습니다. 옛날 이야기에 토끼와 거북이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이것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